여러분은 물이 없는 삶을 상상해 보셨나요? 물이 없는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샤워도, 농업도, 공장도, 병원과 소방 시스템도 모두 멈춰섭니다. 물은 공기 다음으로 가장 기본적인 생명 자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물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물 부족 경고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인도의 수도 제한, 물의 나라 베트남의 물 부족까지. 물 부족은 이제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가 동시에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1인당 가용 수자원을 기준으로 1000에서 1700 세제곱미터는 물 스트레스 국가입니다. 1995년과 2025년, 30년의 변화를 비교해보면 붉은색 물 스트레스가 심한 국가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 일부 지역까지 물 부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이제 전 세계가 함께 물 부족을 겪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물 문제는 일부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에서 빠르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물이 줄어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공장 발전 도시 인프라에서 쓰이는 물도 급격히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기후위기가 겹치면서 강수의 패턴은 불규칙해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공기는 더 많은 수증기를 품게 되고 그만큼 증발량도 크게 늘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토양 속 수분은 빠르게 사라지고 땅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원래 건조했던 지역은 가뭄이 더 자주,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습한 지역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대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늘어나면서 비가 내릴 때 한꺼번에 쏟아지는 현상이 더 자주 나타납니다. 그 결과 폭우의 강도와 빈도 모두 증가하게 됩니다. 즉, 기온 상승이라는 단 하나의 변화가 건조한 곳은 더 건조하게, 습한 곳은 더 습하게 만들며 전 지구의 물순환을 불안정하게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토양의 수분이 빠르게 증발해 버리는데 이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클라우지우스-클락페이론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공기는 약 7% 더 많은 수증기를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결국 토양이 마르면 비가 와도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흘러가 버립니다. 이렇게 다시 가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즉, 기후변화는 땅속의 물 흐름까지 바꿔놓으며 우리가 가진 물을 지키는 일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가뭄은 어떤 모습일까요? 기후변화가 본격화되는 2080년대, 우리나라가 마주할 가뭄의 양상은 과거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기온을 올리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강수량의 시간적, 공간적 분포를 바꾸고 물이 순환하는 전 과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러한 수문 순환의 불균형은 가뭄을 빠르게 악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봄과 겨울은 그 영향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짙게 받는 계절입니다. 봄철에는 기온 상승으로 토양이 매우 빠르게 말라가고 겨울철에는 강수량 자체가 최대 7.9%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기에 강수 감소보다 더 심각한 변화가 함께 나타나는데 바로 유출량이 약 30% 가까이 감소하고 토양 수분도 15에서 20%나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겨울철에 내리는 비나 눈이 땅속으로 충분히 스며들지 못하고 결국 토양은 젖지 못한 채 건조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땅이 젖어 있지 않다 보니 봄에 비가 조금 내린다고 해도 토양은 이미 메말라 있어 물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겨울 동안 회복되지 못한 건조함은 그대로 다음 해 봄으로 이어지는데 이를 연결형 가뭄이라고 부릅니다. 결과적으로 가뭄 지수를 살펴보면 이 변화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기상 가뭄은 과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물의 흐름과 저장량을 평가하는 수문 가뭄과 토양 상태와 작물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농업 가뭄은 2080년대에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SSI 지수란 일정 기간 동안의 토양 수분 함량을 표준화하여 농업 가뭄을 판단하는 지수입니다. SSI 지수를 보면 보통 가뭄에서는 10.1%에서 17.1%로, 심한 가뭄은 4.7%에서 8.8%로,
극심한 가뭄은 1.9%에서 3.0%로 증가합니다. 수치만 보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변화는 농업 생산성의 저하, 농업용수 확보 경쟁, 지역 간 물 갈등 등 매우 현실적인 사회, 경제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즉, 미래 한국이 당면할 가장 큰 위협은 바로 농업 가뭄의 급증입니다. 특히 논과 밭이 밀집해 있고 농업용수 의존도가 높은 낙동강, 금강 유역, 그리고 남부 평야 지역은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호우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까요? 지금부터 미래의 한반도 호우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래 기후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SSP 시나리오는 사회가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는지, 또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한 미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시나리오는 크게 4가지 모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술 발전이 활발한 낙관적인 경로부터 정책과 기술이 뒤처져 기후변화에 취약한 경로, 그리고 화석연료 사용이 계속 늘어나는 가장 위험한 경로까지 존재합니다. 즉, 인류가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사회 구조도, 에너지 사용도, 그리고 기후 자체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국립기상과학원이 SSP 시나리오를 활용해 분석한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2020에 따르면 다가오는 미래의 한반도 강수 패턴은 지금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미래 후반기에는 평균 강수량이 현재보다 약 3%에서 최대 14%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SP 시나리오에서 공통적으로 초기에는 강수량이 다소 줄어들었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다시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높을수록 강수량 증가폭이 훨씬 커진다는 점입니다.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는 변화가 비교적 완만하고 안정적인 반면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미래 후반기로 갈수록 강수량이 매우 빠르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차이가 더욱 뚜렷합니다.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는 북쪽 지역은 강수량이 증가하는 반면 남쪽은 오히려 감소하는 상반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이러한 지역 차이가 거의 사라지고 한반도 전 지역에서 강수량이 증가합니다. 특히 북쪽 지역은 증가폭이 더욱 크게 확대되며 기후 변화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저탄소 시나리오인 SSP1 2.6에서는 극한 강수가 증가하긴 하지만 변화폭은 비교적 작습니다. 전반기와 후반기를 비교했을 때 5일 최대 강수량이 각각 약 4.3mm, 9.9mm 정도 증가하며 상위 5%에 해당하는 극한 강수일 역시 연간 0.1일에서 0.6일 정도만 늘어나 큰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5일 최대 강수량이 미래 후반기에 무려 41mm나 증가하고 상위 5%에 해당하는 극한 강수일 역시 약 30%나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 비가 단순히 조금 많은 비가 아니라 훨씬 강하고 훨씬 자주,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러한 분석들은 한반도가 앞으로 더 많은 비와 더 강한 집중호우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물관리 여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한국의 물관리 여건은 여러 자연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강수량은 몬순 기후 특성으로 인해 계절별, 지역별, 연도별 편차가 매우 큰 것이 특징입니다. 연평균 강수량은 1252mm지만 이 중 절반이 넘는 55%가 여름에 집중됩니다. 특히 남해안의 강수가 가장 많이 내리고 위도가 높아질수록 강수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홍수기의 변화가 심해 연간 강수량 변동성도 큰 편입니다. 지형 역시 수자원 관리에 영향을 줍니다. 국토의 약 63%가 산악지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역 면적이 좁고 하천의 길이가 짧습니다. 한국은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을 중심으로 큰 유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유역을 따라 수많은 하천과 지류가 서로 연결되어 물순환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회적 요인도 한국의 물관리 환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의 인구는 약 5,168만 명으로 196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인구 밀도는 1제곱킬로미터당 515명 수준으로 세계 평균의 10배 이상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1인당 이용 가능한 수자원 양은 연간 약 1,507세제곱미터로 세계 평균의 1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한국의 물관리 여건은 집중호우와 큰 변동성을 가진 강수 패턴, 산악지형으로 인한 빠른 유출, 높은 인구 밀도와 낮은 1인당 수자원량, 농업 부문의 높은 물 수요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함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OECD는 한국을 잠재적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자원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한국은 강수량 변동이 커서 홍수기에 물을 얼마나 저장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댐과 저류지만으로는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지역 간 물 부족과 홍수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지만 지류 간 연결 인프라가 부족해 남는 물을 필요한 곳으로 이동시키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뚜렷합니다. 우리나라 상수도 관망은 노후화가 심해 누수율이 높습니다. 확보한 물조차 절반 가까이 손실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공급 가능한 수자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물 관련 정보와 관리 체계가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어 이상기후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물 정보는 9개의 개별 시스템으로 흩어져 있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여러 플랫폼을 오가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위기 상황에서 대응이 지연되어 피해가 확대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자원 문제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기후위기 시대에 반드시 실현해야 할 수자원 관리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크게 통합 물관리 댐 및 저류시설 설치, 지류를 활용한 수계 연계, 하수 및 옹배수 재이용이 있습니다. 먼저 물순환의 전 과정을 유역 단위로 관리하는 통합 물관리입니다. 통합 물관리 정보 체계 구축은 물순환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분석하고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분절된 물관리 방식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용 수, 농업용 수, 방제용 수 등 분야별로 분산되어 관리되던 기존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물을 하나의 통합 자원으로 바라보는 통합 물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결 방안은 댐, 저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해수 담수화는 도서 지역의 물 부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막 교체 비용 등 운영 비용이 매우 커 단독 수자원으로 활용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운영비가 높은 담수화 시설에만 의존하는 대신 관로 신설이나 저수지, 양수장 같은 복합 인프라를 구축하면 물 공급 안정성을 훨씬 경제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전남 진도 대마도에 수리시설을 설치한 결과 주변 섬들의 비상급수 인원을 750명 가까이 줄이며 안정적인 공급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이처럼 관로신설, 저류댐, 관정개발 등 다양한 수자원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한편 도심에서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을 저장하는 저류시설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서울 신월 저류조처럼 32만 톤 규모의 빗물 터널을 설치하면 침수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결 방안은 지류를 활용한 수계 연계입니다. 환경부는 향후 연간 7.4억 톤의 물 부족을 전망하며 번역간 수요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전국적인 연계 전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계 간 물 이동 방식은 인공도수로, 지하관로, 자연 저류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동진강 유역에서는 인공도수로만이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지역은 지하관로로 연결해 물을 공급합니다. 자연 저류 방식의 대표적인 예시는 샌드댐입니다. 샌드댐은 모래층에 물을 저장해 증발 손실을 줄이고 자연 역과를 통해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저류형 시설입니다. 설치비와 유지비가 낮으면서도 가뭄 시 안정적으로 용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샌드댐을 활용한 예시로는 대표적으로 보령댐입니다.
금강과 보령댐 간의 도수로는 가뭄시 하루 11만 톤 이상의 용수를 공급해 저수율 급감을 막으며 수계 연계의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도수로와 관로는 대형댐 대비 경제성이 높고 기후 위기 대응에서도 유리합니다. 샌드댐과 같은 자연 저류형 시설은 운영 부담이 적어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해결 방안은 하수 및 온배수 재이용입니다. 하수 재이용은 물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이용률은 전체 물 이용량의 4.1%에 불과합니다. 현재 전국 625개 하수 처리장에서 연간 75억 톤이 넘는 처리수가 생산되지만 이 중 11.38억 톤만 재이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용인시는 처리수를 삼성전자에 공급해 연 20억 원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고 동부산 산업단지 연 212억 원 비용 절감 효과가 분석되는 등 경제성과 수자원 확보 효과가 이미 입증되고 있습니다. 도시 하천 유지용 수, 물 부족 산업단지, 방류량이 많은 광역처리장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하수 재이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배수 재이용은 기후변화로 악화되는 물 부족과 생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온배수를 재활용하면 폐열 회수에 따른 에너지 절감, 산업용수 확보, 온실가스 감축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해안가 발전소에서는 스마트 양식이나 해조류 재배, 스마트팜 난방이, 내륙 발전소 주변에서는 산업용 냉각수나 하천 유지수로 활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지역 혜택이 기대됩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수자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물 순환 시스템을 마련하는 동시에 방류소 수질 강화 등 실질적인 물 확보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합니다. 물의 미래는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